미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철도,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번영의 길. 네, 바로 대륙횡단철도입니다. 미국 경제발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륙횡단철도. 이 철도는 당시 분열 위기에 놓여있던 미국을 단일한 통일국가로 만들었어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에는 거미줄처럼 철도가 깔리기 시작해 제조업을 포함한 각종 산업의 발전을 이루게 했죠. 이후에는 미국의 내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경제 규모가 급격하게 팽창하게 되거든요. 당시 미국의 GDP는 순식간에 4배 이상 커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유럽을 압도할 수 있는 경제 규모를 갖추게 되면서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했죠. 이 말은즉 오늘날 전세계 패권국으로 성장한 미국의 성장은 철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중심에는 지난 1870년대 미국의 철도 제국을 완성시킨 단 한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당시 미국 철도 노선의 40%와 기업을 독점하고 있던 악마이자 오늘날 310조 8,200억 원의 재산으로 미국 철도 산업에 군림했던 철도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미국 철도의 시작과 끝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유럽을 단숨에 뛰어넘은 미국의 역대급 사건입니다. 때는 시간을 거슬러 1775년 북아메리카 신생국으로 독립을 영원하던 13개의 식민지는 1783년까지 약 8년간 이어진 영국과의 치열한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단독국가로 독립한 식민지는 미국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막 독립을 이뤄낸 미국은 1803년 4월 프랑스에게 루이지애나를 헐값에 매입하면서 영토 확장을 이뤄냈지만, 유럽 열강들이 패권을 쥐고 있던 세계는 냉혹했고, 영국은 상대적으로 국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에 미국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이때 영국은 미국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인디언들을 조종해 미국과 사이를 벌려놓기도 하고, 대서양을 항해하던 영국의 상선들이 미국의 선박을 납치하는 등 주권 국가로서 미국은 영국에 대한 반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죠. 결국 미국은 끊임없이 갈등을 키워오던 1812년 6월 영국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미영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전쟁은 워싱턴 DC가 불바다가 될 정도로 나름 치열한 전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뚜렷한 승자 없이 1814년 12월 24일 체결된 헨트 조약에 의해 바로 다음 해였던 1815년 2월에 마무리되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전쟁에서 미국은 당시 최강국이었던 영국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다 보니 유럽의 열강들 또한 미국을 결코 얕볼 수 없게 되었지만, 미국은 전쟁 기간 영국의 해상 봉쇄와 막대한 전쟁 비용 지출로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나폴레옹 전쟁을 동시에 치른 영국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미국과 영국 이 두 나라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산업혁명.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산업혁명은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해온 영국에서 시작되었어요. 때는 시간을 거슬러 1712년 미국은 영국의 영향 아래에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같은 시기 영국에서는 토마스 뉴커먼이라는 기술자가 뉴커먼 기관이라고 불리는 증기 펌프를 발명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증기기관 발명으로 기억되고 있고, 25명의 사람과 10마리의 말이 일주일 동안 밤을 지새우던 배수 작업을 단 하루 만에 완료할 수 있었던 혁신적인 사건이었죠.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증기 펌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사람이나 자연의 힘에 의존한 상태로 작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1775년 기존의 피스톤 상하 운동으로 작동하던 뉴커먼 기관을 회전 운동으로 개량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증기기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증기기관을 발명한 이는 오늘날 산업혁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임스 와트였어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을 인해 영국의 다양한 생산 분야에 적용되었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기계와 동력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공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켰죠. 이 영향으로 인해 우리 인류는 대량 생산의 시대를 꽃피우게 되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각종 공장에서 대량의 물품을 생산할 수 있었지만, 이 많은 물품을 소비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 문제를 타개할 방법을 고안해내던 영국은 지난 1825년 혁신적인 운송수단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네, 바로 증기기관차이죠. 이때 탄생한 증기기관차는 지난 1825년 세계 최초의 상업철도인 스톡턴 달링턴 철도로 시스템이 부족함과 동시에 빈번한 고장과 잦은 수리로 인해 사실상 사업적인 이익은 기대할 수 없었지만, 그로부터 약 5년 뒤인 1830년 리버풀과 맨체스터를 연결하는 최초의 전기여객 철도가 운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세상을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미국이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1800년대 초반 미국 철도 역사의 시작은 영국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당시 미국에서 활동하던 발명가 올리버 에반스는 사람들 앞에 나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멀지 않은 훗날 사람들이 증기기관을 통해 살고 있는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하며 편하게 여행할 날이 올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당시 미국 사람들은 올리버 에반스의 말을 듣고 그를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했죠. 이들은 증기기관을 통해 이동수단을 만든다는 것은 근거 없는 상상 속에서나 할 수 있고, 만약 만들어진다고 해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건지, 또 폭발의 위험은 없는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미국에선 새로운 운송수단에 대한 반감의 여론이 가득한 채 연구를 거듭해야 했는데, 이와 비슷한 시기 영국에서 증기기관차라는 운송수단으로 여객철도가 운행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은 전세계 패권을 거머쥐고 있는 영국을 반드시 따라잡아야 했어요. 그 이유는 당시 미국의 5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몰로가 미국의 독자적인 행보를 위해 일종의 고립정책을 유지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는 미국이 유럽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 대신 유럽 또한 미국에게
간섭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멀로 독트린을 선언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이 말은 즉 내외적으로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선 영국을 포함한 유럽 열강들에게 뒤처질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미국은 광활하고 축복받은 영토에서 농업에서는 유럽을 압도했지만 산업혁명을 이룬 유럽에게 대적할 기술력은 상대적으로 형편없는 수준이었어요. 그 결과 영국이 스톡턴 달링턴 철도를 개통한 바로 다음 해인 1826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남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퀸시에 철판을 얹은 나무 레일을 사용해 3.2km 남짓의 철도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 철도는 퀸시의 채석장에서부터 근처 부두까지 화강암을 운반했고 개통 직후에는 말이 열차를 끌고 다닐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또한 철로가 무거운 열차를 버티지 못해 지속적으로 수리를 해줘야 했죠. 이후 1829년에는 카본데일에서 펜실베니아주 혼스데일까지를 잇는 철도를 개통하는 데 성공했지만 아직까지 여객 철도를 운영할 수준은 아니었고 이어진 1830년 영국과 규모는 달랐지만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톰섬이라는 미국 최초의 증기기관차가 등장하게 됩니다. 미국은 결국 톰섬이 등장한 해 볼티모어와 오하이오 철도를 개통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철도 산업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하지만 미국의 철도 산업 초기 기술자들은 대부분 영국의 기술을 가져와 철도를 개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철도가 열차를 견뎌낼 수 있는 무게나 힘이 부족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때 미국은 기술력의 발전과 동시에 이뤄내고 싶었던 또 하나의 목표가 있었는데요. 네, 바로 영토 확장입니다. 당시 미국은 동쪽에 밀집되어 있던 통치권의 영향을 서쪽으로 넓혀가는 과정이었어요. 영토가 팽창하면서 미국의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1830년대에 접어든 이후 미국의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은 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앤드류 잭슨은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백인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 영토 곳곳에 거주하던 인디언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어요. 이로 인해 인디언들은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어야만 했고 자신들의 터전을 잃게 되었죠. 그러나 미국의 영토 확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 미국인들은 사업을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당시 멕시코의 영토였던 텍사스로 이주하게 되는데 사실 미국인들 입장에서 텍사스는 버려진 땅이나 다름없었다고 해요. 오랜 기간 동안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왔던 멕시코가 텍사스를 내팽개쳐뒀기 때문이었죠. 결국 어느 순간부터 텍사스 전체 인구의 90%에 육박하는 비중을 미국인들이 차지하게 되거든요. 이때부터 멕시코는 상황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한 후 텍사스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을 내쫓으려 했죠. 하지만 삶의 터전을 꾸려놓은 이들이 순순히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너네가 버린 땅 우리가 개척해서 살겠다는데 왜 간섭하냐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 상황은 곧 멕시코 정부와 미국인의 갈등으로 번져 무력 충돌로 이어지게 되었고 알라모 전투에서는 멕시코 정부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샌 제신토 전투에서 미국인들이 멕시코 대통령을 포로로 잡아 텍사스 공화국의 독립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현실적으로 텍사스 사람들이 독립을 하게 된다? 그럼 텍사스 공화국은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낑겨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진 않을까라는 눈치를 계속 봐야 해요. 그래서 이때 텍사스 공화국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미국과의 합병입니다. 사실 이 상황은 미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었는데 영토가 넓어진 거고 반대로 멕시코의 입장에서는 자국 영토가 갑자기 미국과 합병된 거죠. 이로 인해 멕시코는 텍사스 공화국이 미국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고자 미국 멕시코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 전쟁에서 멕시코는 사라질 뻔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가 함락당했고 각 지역의 멕시코 도지사들은 도시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1848년 미국과 멕시코는 과달로페 이달고 조약을 맺게 되면서 전쟁을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의 캘리포니아, 네바다, 콜로라도를 약 1조 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값에 손에 넣게 되었고 이내 애리조나 남부, 뉴멕시코를 추가로 구매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영토를 얼추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인들의 여론이 좋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서부 지역은 산지도 많고 험난한 지형도 많았다 보니까 아무 쓸모없는 땅을 굳이 돈 주고 사와야 하는 것이냐 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때 미국이 손에 넣은 땅, 이 중에서도 캘리포니아 지역에 금이 발견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동부 지역 사람들은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서부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이른바 골드러시가 펼쳐지게 되면서 법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무법지대의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죠. 오늘날 우리는 이 시기를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골드러시가 시작된 이후 약 1년 동안 인구가 무려 6배 이상 상승하게 되는데 이 시선을 미국 전체로 돌려봤을 땐 1790년까지만 해도 390만 명에 불과했던 미국의 인구가 1850년경 약 2천만 명까지 늘어난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미국이 그토록 염원하던 기술력은 나날이 발전을 거듭했고 인구가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각종 물자를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해 더 많은 철도가 깔리게 되었죠. 그렇게 미국의 철도 연장은 1830년 기준 23마일에 불과했지만 1840년대에는 3000마일, 즉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400km라고 계산했을 때 12번을 왕복할 수 있는 약 4828km까지 늘어나게 되었고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철도 붐이 일어났던 1850년대에는 이미 10,000마일의 철도 연장이 이루어져 있었죠. 이 상황을 보면 철도라는 것은 과거부터 이미 보급 역량을 좌우하는 핵심 운송수단으로 사용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이야 비행기도 있고 대규모 선박도 있고 하니까 철도가 한물간 운송수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난 2022년 2월 24일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의 경우 여전히 철도역에서부터 전방부대까지 이어지는 보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철도 추진이 안 되는 상황에 놓이자 양국이 모두 고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 말은즉 철도의 역할이 오늘날까지도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데, 전쟁에서 본격적으로 철도의 보급이 적용된 시기가 바로 미국의 남북전쟁입니다. 당시 미국은 노예제도에 대한 찬반 대립이 남북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이때 미국의 노예 수는 약 390만 명에 달했고, 이들은 미국 남부 지역에서 단순히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죠. 이에 반면 산업화에 성공한 북부 지역의 사람들은 공업과 상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자 인권에 대한 인식이 진화해가면서 북부는 남부의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기에 이르렀죠. 그러던 1861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북부 지역에 에이브러함 링컨이 당선되었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남북 간의 대립이 더욱 극명해졌어요. 그리고 이내 남부연합군이 선제 포격을 가하면서 미국의 남북전쟁이 시작되었죠. 전쟁 초반에는 남부연합군이 전쟁의 양상을 주도했지만 점차 북부군이 우세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 전쟁의 흐름은 북부의 승리로 기울어갔습니다. 게다가 한창 전쟁이 지속되던 1863년 1월 1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되거든요. 이 영향이 남북전쟁 속에서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사상 최대의 위기였던 남북전쟁은 지난 1865년 노예제를 반대했던 북부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다름 아닌 철도가 있었죠. 사실 전쟁 이전부터 미국의 북부와 남부는 앞에서 언급했듯 생활 환경이 뚜렷하게 달랐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 철도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산업화를 이룬 북부 지역은 당시 미국 철도망의 70%를 보유하고 있었고, 선로도 남부 지역보다 2배 이상 길었죠. 이 상황은 4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전쟁 물자를 더 많이 옮기고 군대를 빠르게 이동시키는 것이 승패의 갈림길이 된 상황에서 전쟁 초반 우세한 양상을 보이고 있던 남부연합군이 북부군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어요. 이전의 전쟁에서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상대 측의 영토를 점령하는 방식이었다면, 미국의 남북전쟁은 철도를 이용해 적군이 가지고 있는 것을 쓸 수 없도록 만들어 전투력을 상실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실제로 북부군은 전쟁 당시 철도를 이용한 보급과 이동을 통해 남부연합군의 목화농장, 목장, 전기시설 등을 파괴하면서 전쟁 수행 능력을 끊어놓았고, 전쟁 양상을 뒤바꿈과 동시에 미국의 철도 산업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륙횡단철도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 대륙횡단철도의 시작은 테오도르 유다라는 젊은 토목기사였어요. 그는 미국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을 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철도를 깔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그를 미친 유다라고 비난했지만,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이 끝난 뒤 대륙횡단철도가 미국을 통합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결국 링컨은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여 1862년 철도법에 서명하게 되었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본격적인 대륙횡단철도 건설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규모 사업은 유다의 설계를 바탕으로 릴런드 스탠퍼드의 센트럴 퍼시픽 철도회사는 서쪽 지역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동쪽으로 철도를 깔고, 오늘날 미국 최대의 철도회사인 유니언 퍼시픽 철도회사는 동쪽 지역에서 서쪽으로 철도를 깔아 중간에서 만나는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 철도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험난하고 또 비인간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죠. 이로 인해 미국 서부로 건너온 중국 이민자들을 채용하는 데 이르렀고, 이 사업에 투입된 수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1869년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북쪽 프로몬토리 서밋에서 골든 스파이크를 끼워 넣으며 대륙횡단철도라는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대륙횡단철도가 깔린 이후 미국인들은 대서양 끝에서 태평양까지 한 달도 넘게 걸리던 시간을 단 10일이면 갈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고, 이내 미국 내부에 거미줄처럼 조밀하게 철도가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1860년대 미국에는 3만 마일이 넘는 철도가 연장되었습니다. 1830년대 미국의 철도 연장이 23마일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불과 30년 만에 미국의 철도 연장은 1300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죠. 물론 철도 산업이 확장하면서 나온 원주민과 노동자 등의 갈등 문제가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와 비인간적인 노동력 착취와 차별에 대한 비난은 미국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철도를 통해 사람들과 물건을 실어 나르며 세계 최고의 공업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함과 동시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죠. 또한 물류의 혁명을 불러온 대륙횡단철도 사업은 초창기 철도 산업의 투자자들에게 떼돈을 안겨다 주었어요. 이와 동시에 철도회사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소식이 퍼지자 엄청난 자금이 철도회사로 몰려들었고, 이 영향으로 인해 미국의 금융업이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철도로 혜택을 본 사람들은 단순히 투자자뿐만은 아니었어요. 정부에서 나온 막대한 보조금과 이권을 가지고 대규모 사업을 벌인 사업가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중심에는 미국의 철도왕이라고 불리는 코넬리어스 밴더빌트가 있었습니다. 밴더빌트는 어린 시절부터 사업과 연관이 깊었던 인물로 떡잎부터 달랐다고 하는데, 사실 밴더빌트는 철도와 아예 연관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처음 사업을 하기 시작했던 1810년 당시 밴더빌트의 나이는 16살이었고 돛담배를 사들여 뉴욕 스태튼 섬과 맨해튼을 오가는 여객선을 운영했었죠. 그리고 이때 남들보다 싼 요금으로 경쟁사 요금 체계를 무너뜨림과 동시에 정시 운행을 하면서 번성하게 되는데, 밴더빌트의 사업적 센스와 벌어들인 돈을 저축하는 습관은 그가 1840년대에 들어서 100척에 달하는 증기선을 소유한 선박왕으로 거듭나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렇게 독보적인 사업가로 성장한 밴더빌트는 이른이 되던 1864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다름 아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증기선을 한 척도 남김없이 팔아치우는 것이었죠.
것이었죠. 당시 밴더빌트는 대략 3천만 달러, 한화로 4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해운 산업을 운영 중이었다 보니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제 은퇴하시려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른의 코넬리어스 밴더빌트가 이 선택을 한 이유, 바로 철도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 미국의 운송산업의 미래가 물을 통한 것이 아닌 철도를 통해 발전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증기선을 팔아치워 확보한 자본으로 철도 사업에 투자하게 되는데, 밴더빌트가 선택한 방식은 새로운 철도를 건설하는 대신 기존의 철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갔죠. 그는 뉴욕과 시카고를 연결하는 철도와 할렘 철도, 이후에는 허드슨강 철도와 롱아일랜드 철도를 인수함과 동시에 1867년 미국의 중앙철도를 인수하면서 이전에 사들인 철도와 합병하게 됩니다. 밴더빌트는 철도 사업에서도 낮은 요금을 유지하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자본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집중했다고 하죠. 결국 밴더빌트가 사업 초기 인수한 철도는 합병에 합병을 거듭했고, 밴더빌트가 경쟁 기업을 거둬들이는 과정은 그를 악마라고 불리게 만들었죠. 왜냐, 밴더빌트는 경쟁 기업들이 자신의 철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으면서 경쟁 기업들의 주가를 서서히 떨어뜨려 놓은 뒤 먹잇감을 삼키는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결과 밴더빌트는 미국에서 가장 거대한 철도 운송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른바 철도 제국을 완성했고, 지난 1871년 오늘날 뉴욕의 상징적인 건물 중 하나인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을 건립하는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사람들은 밴더빌트를 철도왕이라고 칭하기 시작했고, 철도왕 밴더빌트가 보유한 철도 노선은 뉴욕주는 물론 펜실베이니아주, 매사추세츠주, 오하이오주, 미시간주, 일리노이주, 인디애나주를 포함한 미국 동부 지역 대부분의 철도와 국경을 넘어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의 노선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말은즉 밴더빌트는 미국 철도 사업에 군림한 명실상부 1인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눈을 감았던 1877년 밴더빌트가 장악하고 있던 미국의 철도 노선은 무려 40%에 달했다고 하거든요. 이때 밴더빌트가 남긴 재산은 최대 1억 달러가 넘는 수준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현재 달러의 가치로 환산하게 된다면 적게는 1674억 달러에서 최대 2330억 달러, 한화로 무려 223조 3천억 원에서 310조 82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죠. 이는 당시 미국 GDP 비율의 1.2%를 차지하는 수준이었고, 오늘날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 순위 2위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어요. 미국 철도의 거물이자 최고의 사업가 코넬리어스 밴더빌트, 그는 현재 미국의 철도 역사에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인물로 19세기 미국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손꼽히기도 하는데요. 밴더빌트의 자본이 미국 철도로 유입되면서 거미줄처럼 깔린 철도길은 제조업을 포함한 각종 산업의 발전과 함께 미국의 내수 시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켰고, 지역적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미국이라는 한 나라 전체가 결합할 수 있는 기반이자 원동력으로 작용했어요. 그 결과 미국의 GDP는 순식간에 4배 이상으로 덩치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미국을 명실상부한 전세계 패권국이라 칭해요. 지금의 미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철도 산업의 발전과 동시에 미국의 경제 규모가 유럽을 압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이 뒤편엔 철도왕 밴더빌트뿐만이 아닌 미국 경제의 흐름을 바꾼 또 다른 거인이 존재하죠. 그는 사실 밴더빌트의 수많은 고객 중 한 명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경쟁자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밴더빌트와 뉴욕에서 만나 한 가지 거래를 하게 됩니다. 뉴욕에서 이어진 이 둘의 만남은 미국의 역사를 뒤바꾸게 되었는데, 밴더빌트와 또 다른 거물의 만남, 이 둘은 미국을 어떻게 바꿔놓았던 걸까요? 다음 지식 가이드는 이 둘의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